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이어 검찰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의 중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타격했습니다. 북한의 파병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호준석 대변인은 여기 제가 진행 시작한 다음에 처음 오신 것 같기도 해요. 아, 그 총선 전에 선거 치르기 예. 전에 그때 선거전 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주 오랜만에 보니까 더 잘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늘 자리 빛내주고 계시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검찰도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검찰이 항소한 이유 좀 구체적으로 조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김문기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김문기를 몰랐던 게 사실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출생지, 가족관계, 뭐 신분, 직업, 행위 이렇게 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이제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그 김문기를 안다라는 사실이 이제 교유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기소를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게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미 중형이 내려졌는데 뭐 그 부분까지 또 이거 다투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판례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네. 이것은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은 이제 기억력 테스트 뭐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군 일의 최대 비리라는 성남시의 복마전이었던 대장동 비리를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항소심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항소장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꼽은 항소 이유는 뭡니까? 뭐 일단 검찰의 항소 뭐 이유를 어떻게 구성했을지 네, 검찰에 대해서도 말씀 같이 해주세요. 예측은 되는데 좀 황당합니다. 지금 2년이라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 최대 양형을 했고 네. 그에 미치지 못한 선고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례적인 이 중형 선고거든요. 그런데 뭐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지금 검찰이 항소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당연하죠. 이게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오인의 부분을 보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네. 이 법원이 선고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조작됐다는 발언을 명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오인한 거죠. 그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고 발언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취지와 맥락상 그렇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해서 판단해도 이건 엄격히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묘사하거나 발언한 내용이 아닌 것을 그렇게 추단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거고, 이 백현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박의 부분에 있어서 실제 국토부가 11차례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판단에 있어서 그것은 뭐 정상적인 공문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했으니까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 용도 변경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했는데 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과정 자체가 느꼈을 부담인 이런 부분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뭐 통상적인 어떤 행정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박이라고 한 부분은 당연히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양형도 마찬가지죠. 실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런 정도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허경영 씨 사례를 자꾸 들고 오는데요. 네. 그것과 이거를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 간 토론의 또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허경영 씨 사례도 그보다 더 중한형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에 못 미치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요. 양형 기준표에 의하더라도 최대로 가중 요인을 다 잡아서 지금 선고한 거기 때문에 그게 통상적으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양형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재판부가 허준석 대변인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네. 골프 안 쳤다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3명이 따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문기 씨와 같이 골프를 3명이 쳤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도 거짓말인데 다만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리를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리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 항소심에서 법리를 따져서라도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법정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한 것이고요. 백현동은 그건 정말 2014년에 국토부 공문 3번이나 왔는데 완전히 그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 실무자한테 이것은 특례조항의 의무조항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다 증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브로커 김인섭이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그 민간기업 아시아 디벨로퍼에다가 다 몰아준 것이거든요. 태도를 돌변해서. 근데 그 공문은 2014년 공문을 들고 나와서 국정감사장에서 협박받았다. 정말 너무나 명백하고 고의적이고 굉장히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사흘 앞둔 오늘 사법부에 대한 어떤 뭐 입장이랄까요? 이런 걸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일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관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습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2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합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민주주의입니다. 정당한 의견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민주당 지도부에서 서초동 양땡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좀 격한 서울대 법대 나온 거 맞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얘기들이 뭐 딴 일개 의원들도 아니고 지도부에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이제 판결을 며칠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서 감사, 존중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배경이 뭘까요? 뭐 이재명 대표는 원래 당연히 이런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도부에서 직접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아꼈던 거죠. 근데 뭐 당내 분위기라는 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결론을 받아들고 나서 하루 이틀은 격앙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격한 말이 나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합의된 뭐 있고 상권 분립 체계에서 당연한 거죠. 민주당이 뭐 우리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의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한다거나 이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식의 정치적 이 비판하는 것은 안 되고 법리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는 입장으로 차분하게 정리가 된 거죠. 며칠 사이에는 사실 그게 이제 적절하게 통되지 않고 여과 없이 좀 부적절하게 나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적어도 이제 뭐 앞으로 남은 재판도 그렇고 저 사법부가 과거의 역사에서 쭉 보면 뭐 조보방 사법살인부터 해서 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사형 선고 등등 이렇게 그 역사의 시기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었지만 결국에 바로 잡아왔지 않느냐. 그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기초가 돼야 되고 적어도 우리 현재의 사법부 또한 그렇게 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생각이고 민주당 전체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어떤 선고 결과에서 직후에 나왔던 반응들은 다시 정리되지 않았던 거고 이후에 좀 절제되고 차분한 대응으로 향후 뭐 25일 선고 또 그 이후에 관련 재판에서도 그렇게 가겠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정리하신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호준석 대변인 이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 같은 거 하고 지금 이렇게 나쁜 죄질의 사건을 등치하신 것은 유감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조계원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이 말씀은 100번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님의 그 말과 행동은 늘 일치하지 않고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민주당이 실천을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유체 이탈한 것처럼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께서는 전부 방탄과 탄핵에만 몰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검사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대표께서는 먹사니즘 얘기하는데 실제 행동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법부를 너무 겁박하니까 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전술적인 판단이 민주당 내부에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어제 그저께 계속 있었고 그런 전술적인 판단을 반영한 그런 그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해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약간 영어 사용한 마사지성 발언입니까? 뭐 만약에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판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게 말하면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28일 검사 3명 탄핵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 여사 불기소한 검사를 탄핵 추진하겠다는 건데 자 이로써 모두 7명이 됩니다. 호준석 대변인 네. 이번 검사 탄핵 추진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의도가 뭡니까? 저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유난히도 또 이상하게도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최근에 일관된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범죄자들을 잡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을 자꾸 일을 못하게 하고 손발을 묶으면 누가 좋아지겠습니까? 범죄자들이 좋아지는 거죠. 범죄자들이 활개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생이 위협받는 것이죠. 우리의 치안이 위협받는 것이고요. 저는 혹시 민주당에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범죄자 잡는 기관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집권했을 때는 검찰을 마치 그 권력의 주구처럼 가장 그렇게 그 사용했었던 가장 많은 정치 검사들이 나왔고 검언 유착까지 있었던 그런 당이 민주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수사받는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고 그리고 국회 법사위로 불러서 수사에 압박하고 재판부까지도
법사위로 불러서 재판부 바꿔달라고 법원장들을 압박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법치가 무너지면 좋아지는 것은 범죄자, 피해받는 것은 국민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탄핵 대상에 오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반발했습니다. 조 검사는 조 차장이죠. 조 검사는 주가 조작 사건, 김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던 사건이다.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분한 검사들 표적 탄핵하는 건 국회 권한 남용이다. 조 검사의 반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얘기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그거 누가 그 얘기에 공감하겠습니까? 그때 검찰은 검찰이 아니고 이 현 정부의 검찰만 다 뭐 정의와 이 공평의 관점에서 제대로 하는 수사하는 검찰입니까? 그리고 이미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얼마나 시간 흐른 다음에 이 처분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사이에 수사 안 했잖아요, 제대로. 그래놓고 이 최근에 이르러서 털고 가야겠다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속 청사로 가서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조사인지 면담인지 뭐를 해놓고 불기소 처분을 해놓고 이 과정을 놓고 납득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게 국민 다수의 여론입니다. 이게 뭐 민주당만이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서 검사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하면 다 오히려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특히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만 보면 공범 관련 사건에서 무수히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 정부에서 이미 2년 가까이가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만 꺼내면 문재인 정부 때 샅샅이 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섰을 때 바로 처분 왜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샅샅이 털었던 사건을 현 정부가 들어섰으면 그때 하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벌써 2년이나 시간이 끈 다음에 4시간 동안이나 설명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 끝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냥 정식으로 비판하는 걸 넘어서 검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정말 철저하고 성실하게 수사했고 법리적으로 불기소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만큼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 한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뭐 이 탄핵 청문회를 하게 될지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밝히시면 됩니다. 그런데 탄핵 대상이 된 검사 누구 하나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리는 다 피하면서 이것을 마치 다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는 검찰의 태도를 스스로 자꾸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조기현 변호사님. 네. 선고 형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형량 얘기까지 할 필요도 없이 저희는 뭐 무죄를 기대하고 법리상 무죄가 맞다고 봅니다. 위증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위증의 내용에 해당하는 발언을 녹취록 전체를 보면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취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진술은 그 김지성 씨가 마지막 그 공판정의 진술에서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대화가 녹취록에서 위증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도 위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전체적인 녹취록의 취지상도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없는 얘기 만들 필요 없이 이건 위증 교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무죄가 맞다. 자,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은 부위원장님은 무죄. 호준석 대변인님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전망하기 전에 아까 이제 반론은 안 주셨으니까 30초만 그 얘기. 말씀하십시오. 그 도이치모터스 그 얘기 하겠습니다. 그 사유로 검사를 탄핵한다면 똑같은 그 기준으로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역시 탄핵돼야 되는 거고 그때 특수부 검사들 특수부까지 투입했거든요. 다 탄핵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다 끝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팀이 당시 이제 이성윤 다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때인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죠.
지검장에게 이것은 불기소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정수 지검장조차도 수사팀의 의견을 듣자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죠.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지목됐었던 사람입니다. 친문. 네, 예. 네, 그 사람이 안 된다라고 끝까지 고집 부려서 결국 결론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당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MBC의 기사입니다. 예, 그런 그것을 앞으로 또 누가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검사들도 지금 검사들도 같은 결론 내렸는데 똑같은 결론을 저는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이면 그 검사들도 같이 탄핵 네. 소추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위증교사 부분은 뭐 제가 개인적 전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고요. 형법 152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최근 위증교사로 유죄 판결받은 195명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징역형이 69명이었고요. 징역이지만 집행유예가 114명. 그래서 총 94.5%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은 나머지 5%밖에 되지 않았고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3년 사이에 처한다라고 이게 그냥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징역형으로. 근데 가중 요소가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재판 결과에 실제 영향 미쳤고요. 이 발언으로 2018년 선거법 재판 거짓말했다는 그 재판 결국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선거에서도 영향 미쳐서 경기지사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다음에 네. 명백한 고의가 있고요. 반성이 전무하다. 그리고 무고를 비롯한 동종 범죄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재판부가 판결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의 다른 것을 판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심사와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먼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얘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낸 혈세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주중에는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주말에는 아스팔트로 나가 파란 옷을 벗은 위장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저조하니 다른 야당들을 끌어들이고 민주당 당원들도 일반 시민으로 위장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 방탄 위장 집회는 중단하고 국회에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를 바랍니다. 여기 발언에 나가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산 보복하고 위장 집회 뭐 두 가지인데 자 김상훈 정책위 의장의 얘기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예산 보복이라니 예산 심사 또 결산 보고를 국회가 하잖아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행정부가 1년 동안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 내역은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특히 주요 권력기관들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이 특정 업무 경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내역 제대로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몇십억 단위들인데요. 적어도 이게 검찰 예를만 든다면 이 수사 업무에 비밀을 요하는 수사 업무에 썼다고 하는데 실제 지난번에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나와서 일부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실제 이 사용 목적과 전혀 다른 지출이 다수 발생했다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회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을 하라고 했으면 제출해야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맞는데 제가 바로 드는 생각이 이제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고 투명하게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됐을 텐데 지금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하신 거 아닌가요? 이전에도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을 예. 보지는 않았지만 예. 최근에 이게 확인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검찰 내부의 감찰을 통해 가지고 이 적정하게 확인되고 보고됐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걸 보니 이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너무 터무니없게 써야되는 게 몇 년간의 기록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걸 확인된 이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된 이상 감사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감사원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전혀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밝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어떤 감사 업무의 비밀 보장을 요하는데 썼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면 답을 못 해요. 그게 실제 그런 비밀 보장을 요하는 감사 업무, 수사 업무를 위했다고 할 만한 최소한의 어떤 소명이라도 있었으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했었으니까 무조건 달라.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미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많이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소명을 요구했다고 보고요. 그것조차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네. 집회 같은 위장 집회라니요. 거기 민주당원들만 나오신다고 보는데 글쎄 한번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고 그것도 20% 턱걸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국민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는 차원에서도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파란 옷 입은 민주당 당원들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실제 상당히 주변에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고요. 실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80명이 집회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당만의 어떤 집회처럼 보고 그래서 위장을 해서라도 몇 명 시민을 끌어올리게 한 그런 꼼수다. 여론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인식으로 지금 민심을 이해하고 파악한다고 하면 정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허준혁 대변인님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국정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할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은 그 자성하고 또 그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리고 네. 그런 의지를 대통령도 밝히셨고요. 집회 모이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 결코 경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경찰 추산으로 하면 첫 주에 25,000, 그다음에 15,000, 그다음에 15,000 너무 이제 안 모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불쏘시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문에다가 파란 옷 X 했단 말입니다. 입고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민주당 내 오늘 기사를 보면 민주당 내 관계자조차도 민주당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은 의미 아니겠느냐라는 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특활비, 특경비 말씀은 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인데 문제는 이것을 지난번 그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서 경찰이 대응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특활비, 특경비 다 깎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특경비라는 것은 아까 특활비는 말씀하셨지만 특경비라는 것은 범죄자들 잡을 때 우리 형사들이 야근하고 그럴 때 밥 사 먹고 이런 거 영수증 다 내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이제 깎겠다는 겁니다. 그날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5명의 경찰관들이 인대 파열,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차로 전체 점거하겠다고 조직적으로 밀어붙여라고 지령을 내렸고 그것을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105명이 다친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그 경찰관들 다 우리 아들 같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 사과하라는 것입니까? 사과 안 하면 특활비, 특경비 깎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법치사회에서 누가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물리적 충돌. 예, 저가 그 토요일 날 집회 민주당 집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날 특히 이제 민주당 집회 때 그때 방송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쳤는데요. 다른 날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방검복을 입었었고요. 그리고 이 차단벽 설치도 굉장히 이 외부에서의 진입을 못하게 어떤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전의 집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노총의 어떤 집회 양태 이런 거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의 집회를 보면 본 집회가 있었고 네. 이 산별 노조들이 그 광화문 근처에서 곳곳에서 한 다음에 그 본 집회장으로 모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된 집회 공간이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류할 때 안내하거나 원래 예정된 신고된 내용에서 그대로 가거나 조금 이탈을 하더라도 그거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허용된 집회 공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니까 이 경찰들이 이 집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애초부터 폭력상을 유도했다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적어도 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단과 방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거나 있을 때는 그냥 이 강경하게 진압하라는 지침을 받고 들어온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폭력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민주노총 책임, 결과적으로 경찰 부상이 있었으니까 폭력 시위를 한 민주노총의 책임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도 많이 다쳤어요.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시냐고요. 네. 저도 짧게만 해주세요. 광화문 현장에 주말에 많이 가는 편인데요. 거기 시위하는 분들 말고 일반 시민들도 많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차로를 5차로만 막아도 엄청나게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죠. 큰 불편 줍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도 보장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일상도 보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5차로만 사전 신고된 대로 보장한 겁니다. 근데 그걸 조직적으로 그것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폭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안 막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105명이 다친 겁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달성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고요. 더 가서는 남대구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중부 3터널 부근 사고는 벌써 5시간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나들목에서 모든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있는데요. 산곡분기점부터 정체가 매우 심한 만큼 미리 제2중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에서는 이천 방면으로 전 구간에서 흐름 좋습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 지선 서울 방면으로 남고양 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는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 철교 아래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는 잠실대교부터 이후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 조기현 부위원장이 언급했던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의 즈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타이밍이 예.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오비일학 같은. 오비일학이요? 예. 왜냐하면 저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 아마 선고일 전날인가 발의를 했던 거. 네. 그리고 이 1000만 원 당선 무효 기준 올리는 거는 그 뒤에 했는데 뭐 발의한 의원이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뭐 생각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판사 출신이신가 봐요. 예, 그 내용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한 얘기.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가 포함이 돼서 그런데 공직선거법 중에 후보자 비방죄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폐지로는 원래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애매하고 실제 최근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 조항 폐지하라는 얘기는 여야가 아마 공히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문제고, 가천 조항에 묶여 있는 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인데요.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 법률적으로 이걸 없애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는데, 이 부분도 좀 이 표현으로 하는 것, 선거 과정에서 이 말로 하거나 이 표현하는 방식 등의 문제를 처벌하는 게 맞느냐. 그 후보자 비방죄 논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긴 한데, 이게 네. 이제 특히 벌금형 기준 상향의 경우에 개정안 공포하고 3개월 이후에 즉각 시행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좀 국민들이- 과하긴 한데 그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근데 실제 네. 이 발의하신 의원 이 생각도 그렇고 국회가 네. 공직선거법 그 일방 처리 안 되잖아요. 여야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일방 처리한다고 해도 거부권 행사하면 끝인데 실제 이재명 대표 이 사건에 이걸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100만 원 기준이 1991년에 입법돼 갖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 보면 이 그 처벌에 상응하는 기준은 좀 이 사회가 변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91년에 100만 원 기준이 현재 100만 원하고 똑같이 평가될 수는 없는데 네. 그 처벌의 책임 범위는 똑같이 돼서 뭐 당선 무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논의를 해보면 되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그 100만 원 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빼기 위한 법안이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가면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60개 올라와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원래 국회 시작되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본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정안 많이 냅니다. 그 이거 기자들이 발견한 거라면서요? 그 어떻게 취재해서? 저는 설마 그런 일이 이건 어느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허준수 대변인. 예. 어떤 범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법을 없애서 유죄 판결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있었던 거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을 늘 보여주시거든요. 지금 최근에 모든 패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위증교사죄도 없어지게 될 거고요. 배임죄도 없어지게 될 거고요. 제3자 뇌물죄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받고 계신 혐의는 다 그 법을 없애서라도 무죄로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말을 이제 뭐 후보자 비방죄 이런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허위사실 공표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선거 치르면서 허위사실 공표죄 억울하게 걸려서 당선 무효되신 분이 있었던가요? 저는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10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억울하게 선거법 위반했는데 100만 원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그 당선이 무효된 분이 과연 있었던가요? 이런 것을 국민들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면 선거는 백현동 협박받았다, 그다음에 김문기 모른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난무하게 될 것이고 그 거짓말을 듣고 국민들께서 국가의 사물을 맡는 공직자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인데 그런 나라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군 검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괘씸죄를 뒤집어 씌워 수사 외압의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도가 빤한 구형입니다. 군 검찰의 행태가 정적 제거의 혈안이 된 정치 검찰과 판박이입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드러나면 절대 안 될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민주당은 해병대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고 최 해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 열고 국조특위 구성을 양당이 요청했습니다. 절차 진행하겠다는 건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특검보다는 이게 절차 진행하기가 훨씬 더 뭐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수월하다고 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자는 건가요? 어떤 의미입니까? 특검법 계속 거부권 하시잖아요. 네. 그런 사이에 누굽니까? 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됐고요.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용기를 냈던 박정훈 대령은 3년에 지금 구형을 했습니다. 군검찰이나 검찰이나 이 현 정부와 관련된 의혹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태도로 최대 구형을 하고
있고 반면에 실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한들 지금 분위기에서 여당의 협조를 얻을 가능성이 없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할 때 사실상 공약했고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런 국민의힘에 기대할 바가 없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죠. 이 진상이 지금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박정훈 대령만 처벌받는 이 불합리한 사항을 국회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국회의장이 사실 직접 나서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돼야 되는 게 국정조사인데 국회의장이 나서야 될 만큼 이미 시간은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밖에 없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얘기부터 들어보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딴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그간의 합의 정신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서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일에 국정조사를 의결에 밀어붙이겠다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그런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결연히 맞설 것입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님, 우원식 의장이 오늘 국조특위 구성 양당이 요청했는데 양당이 잘 협의해서 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하라는 걸로 국민의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단독 그 국정조사는 2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다, 멋쟁 해병이다, VIP 경로했다 등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6월 7월이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넉 달이 지났는데 네. 어떤 추가적인 증언이나 의혹이나 관련된 사실관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증언, 그러니까 조작된 제보다라는 그런 증언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멋쟁이 해병의 당사자들이 기자회견했죠. 이거 뭐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30분의 그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더니 장경태 의원 보좌관들이 5분 듣더니 이거 들을 필요 있나요?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라고 말했다는 것이 다 공개돼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조차도 네. 그거 처음에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다 저 기획하고 작업한 거지. 나는 그 사람 뭐 저 엮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조차도 다 공개돼 있습니다. 또 다른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은 그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라는 사람, 그 사람 말이 나중에 뻥카로 밝혀지더라도 우린 상관없어.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국정조사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국정조사에서 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수사권도 없고요.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수단이 청문회예요. 청문회에 당사자들 불러놓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6월 달에 이거 최상병 특검법 입법한다고 하면서 입법 청문회라는 걸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때도 똑같이 이종섭 장관 그다음에 그 임성근 사단장 다 불러가지고 박정훈 대령 다 불러가지고 이미 다 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뭐 해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진심도 관심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최상병 돌아가셨을 때 순직 하셨을 때 그때 연결식에 민주당은 논평 하나도 내지 않았고요. 국회의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 당은 대표 원내대표 17명 의원들이 참석해서 애도하고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속다 녹다 이런 방법 없다가 갑자기 박정훈 대령 이거 재판 나오니까 또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 공세의 소재다. 그렇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아까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요건 조금 짧게. 그러니까 그때 그 관련자들 녹취록 하나를 가지고 그러는데 네. 그때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만으로도 이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통령실에 나간 전화 문제라든가 관련한 이 관련자들이 다른 의혹까지 다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기 나온 단순히 의혹 수준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지금 끊어진 겁니다. 확실하게 진상에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수사는 이미 경찰에서는 사실상 이 의혹을 덮는 수사로 끝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 노력 국회가 한 번 더 해야죠. 자, 여당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 다만 위법이 아니라면 껌껌이 설명하는 것 적절치 않다. 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속 시원히 밝히고 털고 가면 어떨까. 심지어 오늘은 김재원 최고위원 지도부까지 자, 이 문제 나서서 일단락 지어달라 이랬거든요. 어떻게 좀 해법을 어떻게 찾고 가야 되는 겁니까? 호준석 대변인. 오늘 그 고발했던 분 시민단체 대표 그분이 예, 이제 예. 두 번째 경찰 조사 오늘 그 소환 조사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경찰에서도 이제 그 IP 그 확인 위해서 당원 게시판 서버 보존해 달라라고 국민의힘에 이제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지켜보고 있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이 상황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말씀하시는 내용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정리해서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본인 가족이 하여간 그 명의로 써졌다고 하면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요. 했을 때 뭐 했으면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소 표현이 과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뭐 그 당시에 당내 여론에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했으면 그럼 명의를 도용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과거 뭐 김경수 전치사 사건 등에서 얘기했던 매크로의 여론 조작이라는 건지 본인 판단이 분명히 다 서 있고 관련된 내용도 가족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 진실을 알고 있으실 텐데 저렇게 모호한 이 발언과 해법으로 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계속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당내 리더십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범이란 취지로 이제 고발할 거라고 하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번 고발되면 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하십니까? 뭐만 나오면 이거 말고도. 아, 그래 내가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뭐니까 2, 3분 남아서 뒤로 제껴놓은 질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검찰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무너져 낼 때까지 뭐만 나오면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거 말고도 실제 들고 있는 게 3개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를 보면서 하나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법인 카드 문제도 결국에 김혜경 여사 1심 선고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로 공직선거법에서 이 실형 선고를 받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붙이고 다시 예를 들면 25일 날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고 소강 상태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 또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해왔던 것처럼 남은 2년 반도 검찰이 이 중심이 돼서 앞세워서 이재명 대표한 공격으로 지금 현 정국을 끌어가겠다. 그리고 이 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해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게 그냥 민주당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일반이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감당 못하실 거래요 검찰이 이제. 자, 호준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이재명 대표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면 이렇게 많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거는 그냥 덥지 뭐 그런 생각을 아마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보십시오. 법인카드 같은 것도요. 전국에 법인카드 갖고 있는 직장인이 아마 수십만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10,000원, 20,000원 쓸 때도 한 번쯤 고민해 보거든요. 근데 이런 법인카드 전무후무한 게이트입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덮고 이거 재판 많이 받으시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인카드 쓰는 우리나라 직장인들한테 스탠다드가 어떻게 되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취자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배지숙 님이 집회 막는 경찰 기동대는 경찰 시험 합격한 새내기들로 모두가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제발 서민 국민의 아들들 인권도 좀 존중해 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7995님이 안녕하세요. 주요 소식은 물론 여론조사 관련 근거 등도 늘 신속 정확하게 전해 주셔서 5시부터 뉴스레터 K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TV 볼 시간이 마땅치 않은 저에게 뉴스레터 K는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라서 더 감사해요. 웃음 표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설이가 10살 무렵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 1급 장애를 앓던 언니는 시설로 보내졌고 홀로 남겨진 설이는 심한 소아 우울증을 겪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잦은 결석과 우울증으로 한 학년 6급까지 되고 말았는데요.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우연히 지역 무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설이는 그때부터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전교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설이. 그 후 6개월의 공부만으로 검정고시에도 합격하며 지금은 어엿한 여고생이 되었는데요. 의공학과 진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설이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설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원과 박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은 미세먼지가 걷히고 쾌청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공기는 어제보다 차가워졌는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대전 영하 1도, 전주와 대구 1도 등 전국 내륙에서 0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살펴보면 대관령이 영하 6도, 파주와 충북 제천 영하 3도, 전북 장수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우니까요.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목도리나 장갑 등으로 보온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13도, 대구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흐리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부터는 한기가 내려오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눈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 추경 논의는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된 야당 장외 집회에 대해 막판 여론몰이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불러 2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000일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서자 러시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북한군 파병이라는 중대 변수가 작용했고 이는 우리나라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냉전 시기 3차 세계대전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로 사람들은 존 F 케네디와 후르시초프가 대치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떠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비교해서도 꽤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때만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요. 아마도 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최악의 상황인 것만큼은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심각한 것만은 분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냉전이 끝난 다음에 최악의 상황으로 일단 양욱 연구위원께서는 그 규정을 하셨고요. 자, 상황 악화의 직접적 계기는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정부 허가받아서 미 육군의 전술 미사일 시스템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공격했고 영국 측에서 제공받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도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 무기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용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이게 왜 중요한 건지까지 같이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일단 에이테크스는요, 우리 군도 활용하고 있고요. 네. 사거리가 3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구 내에 중요한 시설을 타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쿠르스크 전면 영토에서
공격을 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그 중심 쪽에서 뭐 한 최소 200km 이상 정도에 있는 핵심적인 군사 목표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자, 영국 측에서 제공받은 스톰 섀도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항공기 수토바라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스톰 섀도우가 알려지기는 한 250km 정도 사거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수출형이 그렇습니다. 수출형이 그렇고 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이 자국군용은요. 내수용. 예. 내수용은 550km의 사거리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쿠르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500km가 약간 뭐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네네. 그럼 만약에 영국 쪽이 직접 전달한 자국군이 쓰던 것들을 직접 전달한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에게 전달됐다. 네. 그럼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러시아의 반응이 어느 때보다도 극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때 뭐 에이테크스 같은 거는 뭐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은요. 네. 그러니까 이 에이테크스가 분명히 장점이 있긴 있어요. 이제 발사를 하면 한 축구장 2개 면적을 뭐 초토화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초토화시킨다라는 것이 지상에 있는 이제 그 차량들, 병력들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뭐 핵폭탄처럼 뭐 그쪽 지역을 다 없애버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일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러시아가 우려하는 거는 사거리 550km짜리 그 스톰 섀도우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돼서 모스크바를 공격하게 하는 거. 이거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푸틴의 강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5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참전 북한군이 한 1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미국과 영국 측 미사일 사용 허가로 북한군이 합류한 그 러시아군 측에 어쨌든 심각한 타격은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본격화되면 충분히 타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스톰 섀도우 한 10여 발 정도가 지금 이제 그 쿠스크 쪽을 담당하는 전선 사령부 쪽에 떨어졌는데 여기에 아마 북한군 고위급 장교가 최소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들도 이미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군요. 자, 전쟁이 벌써 이제 1000일을 넘기고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는 당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이었는데 러시아 영토의 쿠르스크로 이제 확산이 됐고요. 일각에선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우리 양욱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전황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흐름은요. 사실 이게 보고 있으면은 한국 전쟁과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전쟁이 개시가 돼서 거의 한 1-2개월 정도 동안 특히 러시아가 그 4개 정도의 대부대를 갖고 이제 4개 전선에서 공격을 했는데 전선 2군데가 키우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키우가 막 함락이 되니 수도가 함락이 되니 안 되냐 하면서 이렇게 되게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그 러시아군의 공세가 꺾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전선이 그 돈바스 지역으로 경계선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이제 2022년 9월, 11월까지 상당 부분 지역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뭐라고 그럴까 형성된 전선이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크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천 상륙 이후에 그다음에 밀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좀 뺏기고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1951년 이후로 거의 한 2년 정도 동안 계속 이런 치열한 전선에서의 정체된 정선에서의 전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고지전 성격의 그 전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고지전이지만 이제 여기는 참호전이 됩니다. 참호전.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상태가 계속되고 또 이제
트럼프가 오면은 이거 협상해야 되니까 그 전에 조금 더 일단 뺏어놓고 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쿠르스크 공격에 예. 러시아가 병력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5만 명씩이나 투입을 한 거. 그러니까요. 특히 심지어 그 자국군으로 다 안 되니까 북한군까지 포함시킨 것도요. 결국은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이 그 협상 국면으로 가기 전에 무조건 쿠르스크를 탈환을 해야 러시아로서는 이 전쟁을 승리한 전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렇게 더더욱 더 사활을 걸고 전투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크라이나 공격에 따른 대응으로 러시아 측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발사했다 이런 주장이 한때 나오면서 그 확전 우려가 커진 바가 있는데 결국 좀 확인해 보니까 ICBM은 아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예. ICBM 그리고 IRBM 어떻게 다른 무기인지 그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ICBM하고 IRBM의 그 차이는 네. 사실상 그 사거리 차이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제 이 러시아, 뭐 구소련 러시아가 쓰는 ICBM, IRBM 네. 들어가는 탄두가 거의 유사한 종류의 핵탄두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사거리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 핵을 쓰는 무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ICBM은 5,500km 이상, 그다음에 IRBM은 보통 뭐 3,000 혹은 3,500에서 5,500까지 요거를 이제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ICBM을 쐈건 IRBM을 쐈건 의도는 명백합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IRBM이라고 하면은요. 네. 이거는 원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핵을 탑재하지 않고 재래식 탄두를 떨궜다 이 말인즉슨 내가 언제든 여기에 핵을 집어넣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IRBM이 중거리용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단거리를 쐈단 말이죠. 네네. 짧은 거리로.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이것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떨어졌지만, 다음번에는, 파리가 될 수도 있고, 베를린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런던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일종의 위협이네요. 경고. 엄청난 위협이죠. 경고, 예. 위협 내지 경고. 예, 이거를 이제 핵 협박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핵 협박. 경고 수준은 이미 넘어선 거고요. 네네. 사실 뭔가 이 발사체를 쐈기 때문에 다만 ICBM까지 안 간 것을 봐서는 그래도 나름 그 러시아가 실제 확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 받은 곳이 이제 우크라이나 중동부 도시 드니로프 이런 데가 이제 드니프로요. 이런 데가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는 사실은 거리로 따지면은 굳이 IRBM을 안 해도 되는 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IRBM으로 공격했다는 거는 이거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핵탄두로 갈아 끼울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경고하거니와 또 이 방향을 저쪽 파리나 베를린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고요. 특히나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도시 쪽으로 쐈다고 하지만은요. 결국은 이것이 착탄한 지역에서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더 핵 협박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IRBM 둘 다 핵 협박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그래서 ICBM이냐 IRBM이냐에 따른 차이는 IRBM은 조금 그 서구 유럽 국가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거고 ICBM은 그 대상인 미국에게 더 초점이 맞춰질 거고 그렇죠. 그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적절히 그 나토 국가들, 이제 유럽 국가들도 위협을 했다가 또 미국에 대한 경고 내지 위협도 됐다가 이게 그렇게 활용을 러시아가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 러시아는 IRBM 발사 전에 미국에 통보를 했고 구체적 미사일 종류도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라는 점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일각에선 이게 사전
통보 이런 사전 통보가 핵 확산 방지 한 라인은 뭐 최대한 어제 마지노선까지는 우리가 그 존중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런 걸 강조한 거 보면 강원 양면 전술이라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단 뭐 그 핵 확산 방지 한 라인을 존중한다. 네. 뭐 이런 식의 모습은 러시아가 조금은 보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네. 보면은 그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네. 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를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네네. 그거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야,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지금 말을 못 섞겠으니까 이거 미국하고 협약을 연장을 안 한다는 의미지.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준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이런 그렇게. 거를 하면서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거죠. 이거 러시아로서도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게요. ICBM을 쏘아 올린다?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곧바로 이거 우리 공격하는 거야 하면서 ICBM을 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러시아로서는 되려 미국에 통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 또 통보했다는 점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눈에 확 띄었고요. 자, 아까도 이제 우리 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 쿠르스크 지역은 완전히 평야 지역이라고 해요. 특성상 병력 손실이 아주 극심한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또 이제 일부 외신에 의하면 오는 28일까지 북한군 5천 명이 이곳에 결집할 거라 그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투가 벌어지면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요. 북한군이 어디에 배속됐나를 봐야 되는데요. 네. 북한군이 사실 보충병 형태로 배속된 걸로 보이는 부대가 네. 러시아의 공수여단과 해군 보병여단에 배치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공수여단, 러시아는 공수군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를 별도의 군종으로 빼는데, 이게 특수부대는 아니지만 정예경보병 부대예요. 마찬가지로 해군보병이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해병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부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역할은 뭐냐면은요, 전선이 정체되고 했을 때 돌격대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어요. 그럼 돌격해 들어가는 부대면 당연히 피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기존에 그렇게 해서 부대들이 부대원들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해서 부족해지면은 결국은 해당 전선에서 인원을 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동수의 추가 파병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기존에 투입된 인원들을 교대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기본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추가 파병을 준비를 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은 추가 파병 준비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고요. 0184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핵 사용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핵 사용은요, 결국은 이제 핵 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시기 때 핵을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상은 상대방 국가가 핵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보복으로 혹은 상대방 국가가 핵을 사용하기 직전인 상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적 핵 공격을 그대로 맞아야 되는 상황일 때, 네. 이때 이제 보통 핵 공격을 결심을 하고요. 결심하는 것은 국가 통수권자 한 명뿐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실제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미국 대통령 옆에 보면 누가 그 정보기관 군인 하나가 언제나 가방 큰 걸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클리어 풋볼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핵 발사 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통신기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버튼을 일단 누를 수 있는 그 자격은 대통령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다음 주 중에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정부 특사단을 한국에 파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KBS 단독 인터뷰에서
모든 형태의 방공 시스템, 포와 포탄, 드론과 전자전을 막을 기술 같은 상당히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자, 우리 양욱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정부의 지원이랄까요, 대응이랄까요, 어떤 기조로 가는 게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다음에 대한민국도 예를 들어서 6.25 당시 때 침략에 의해서 없어질 위기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회생한 국가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가능한 최소한의 도움은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비살상 무기 체계나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한 발짝 더 나갈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방공 시스템 얘기를 나오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이 적을 공격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 체계도 있지만은 네. 방공 무기 체계는 민간인들이라든가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무기 체계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살상 무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방어적인 성격이고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 오지 않는다면 이거에 티격 당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이 지원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다만 지금 우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이제 뭐 생산 중인 천공2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에도 지금 한참 뭐 아마 배치가 되고 있고 해외 수출로 좀 물량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곧바로 빼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대북 태세가 중요하니까. 네. 다만 이제 대신에 좀 우리가 쓰는 체계들 중에서 약간 좀 구형 체계들 도태시켜야 되는 체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뭐 과감하게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것들을 판매 형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북한 측에 대공 미사일 등 취약한 방공망 확충하기 위한 장비 지원한 것으로 됐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실 실장은 또 이제 경제 지원과 함께 정찰 위성 관련 기술도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했는데, 자, 네. 이 정도면 이 북한군의 파병을 계기로 북러 군사 밀착이 당초 우리 예상을 거의 뛰어넘는 수준으로 아주 엄청난 밀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병력을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네. 아무리 전체주의 국가고 인명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병력을 보내는 것은 양국 국가 간의 관계가 네. 단순한 협력하는 관계를 넘어서 사실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사 동맹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뭐 북한이 뭐 포탄 팔고 뭐 이렇게 무기 좀 준 거 갖고 어떤 핵심 기술 같은 것들 넘겨주겠냐, 핵이나 미사일 기술들 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요. 이제는 양쪽 간의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차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많이 끊길 거란, 어떻게 보면 뚝 끊길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추가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운명,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의 취임 전까지 이제 전쟁을 종결한다, 혹은 취임 후 24시간 내에 종결시킨다. 아마 그렇게 실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언어에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의도를 보면은요. 자, 어쨌거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뭐 당장 전쟁 지원을 끊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 같은 것들을 상당히 삭감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삭감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전쟁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더 지속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지목해서 휴전 협상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비쳤는데, 만약에 미국,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좀 소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당연히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답답한 얘기가 될 텐데요. 아무리 트럼프 정부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여기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협상 테이블을 차고 나가는 것이 아닌 이상요.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상당한 동력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또 나토 국가들이 영국 같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있잖아요. 영국도 이제 미사일 지원하고 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뭐 독일을 비롯해서 뭐 그 무기나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자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나토를 지킨다는 유럽 집단 안보 체제의 어떤 그 의식하에서 그런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유럽의 지원이 같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문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러시아가 그만큼 군사력을 스스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소모하면서 유럽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가 비난을 해온 것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유럽이 그동안 자신의 방어에 비용을 너무나 쓰지 않고 준비태세를 게을리했다라는 표현. 특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나토의 실질적인 안보태세는요. 네. 그간 미국이 하드캐리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 여태까지 단 한 번 그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조정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폭염 등으로 출하량이 부족해서 금배추로 불리던 배추값이 이제 안정세에 들어섰어요? 네, 김장철이고 김장을 대체해 비싼 배추 때문에 언제 해야 하느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김장에 들어가는 14개 주요 품목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할이라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의 할인 지원이 최근에 소비자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의 김장 물가가 평년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배추 가격이 출하량 증가로 안정세로 돌아선 덕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 김장 재료 한 14개, 배추무는 물론이고요. 이 소금과 새우젓, 멸치, 액젓 등 이 14개 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조사했더니 4인 가구 기준으로 김장을 할 때 20만 6,74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 소매 가격도요. 포기당 3,198원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63.9% 내렸습니다. 마늘도 평년 대비 소비가가 18.9%, 고춧가루도 8.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무와 미나리는요. 네. 아직 이상기상 여파가 있어서 가격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는 김장 비용을 4인 가구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으로 발표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요거는 정부 할인 지원이 제외된 가격이다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물가는 하향세를 보이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네, 체감 물가가 높아서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고 이게 계속되면 연말 연초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힐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라는 지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나 소비 진작을 위해서
묘한 어떤 대책을 내놓기도 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산물 물가도요, 뭐 여전히 큰 틀 안에서는 들썩이고 있고 이상기후 등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은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시금치 소매 가격은요 평년 대비 한 43.4%, 상추는 평년보다 39.6% 높은 수준입니다. 이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서 내수부진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당국이 내세울 이 내수 회복 카드는 마땅치 않습니다. 세수결손으로 기재부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에 네. 재정 지출을 통한 내수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넘어서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고물가를 잡을 대책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인데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또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로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년 초 추경을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재정 카드를 쓰는 것을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적극적인 재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공식 보도 자료를 내고 네. 내년 추경 예산 편성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요 국회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12월 넘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뜬금없는 이야기다라고 재정당국의 설명이 있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새 행정부에 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던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게이츠는 성매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 결국 트럼프 인선 중에 첫 낙마 사례가 됐어요. 네, 오늘 자신의 인준이 새 정부 과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정치권의 싸움을 오래 끌어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이 게이츠는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안에서도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2명의 여성에게 $10,000 또 1,400만 원, $10,000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되죠. 네네. 이 이상의 의심스러운 돈을 보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계속 커져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틀 전에 이 지명 재고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또 게이츠도 의회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해서 사퇴 의사가 없구나라고 미국 정부에서 평가가 나왔었는데 게이츠를 조사한 하원 윤리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되면 상원 인준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결국 사퇴를 택했습니다. 새 정부 인선 중에 첫 낙마 사례고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가 새 정부에 방해되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게이츠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또 한마디 해줬고요. 그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곧바로 새 후보자를 지명했어요. 네.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입니다. 네. 다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각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대표적인 충성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출신인데다 집권 1기죠.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진행된 1차 탄핵 심판 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중에 한 명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2012년 26개 주를 대표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서 그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과의 인연은 본디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었던 2013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폭스뉴스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와 게스트로 출연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이 인연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요 탄핵 심판 때 구성됐던 변호인 팀 활동으로 꼽히고요.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줬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요. 이 친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소송센터 의장을 맡았는데 이 센터가 사실은 네.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 패배했다면 대규모 부정선거 소송을 준비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자, 본디의 이력까지 더해 보면은요. 강경보수 성향의 충성파, 개인 변호인, 폭스뉴스 요 키워드들이 트럼프 당선인 2기 내각의 대표 키워드로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불화 중에 이제 신중도라는 불화가 있습니다. 경북 예천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에 미국 대학미술관에서 그동안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이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 스마트 미술관이 보유 중인 신중도를 돌려받기로 미술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중도가 도난당한 지 35년 만에 이 불교 용어로는 환지 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환지 본처. 야, 불교 용어군요. 본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자, 그렇다면 신중도 어떤 그림인가요? 1760년 해잠 스님이 그린 불화고요. 화면 좌우에 제석천, 위태천을 크게 배치한 매우 독창적인 구성의 불화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역시 해잠 스님이 그린 아미타 불화도 또 삼장보살도와 함께 1989년 6월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신중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점은요. 2014년에 국내로 환수돼서 보문사로 돌아왔고요. 이 중에서 삼장보살도는 환수 이후에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신중도 역시 이에 비슷한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조계종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신중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됐습니까? 네, 조계종이 이 불화가 도난품이라는 점을 미술관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환을 요청한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미술관 측도요. 이 종교적인 가치를 회복한다라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하고요. 또 국제미술관협의회 윤리강령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조건 없는 선의 반환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과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 또 한국총영사관 시카고 주재 영사관도요. 이 조계종과 미술관이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이 관계 당국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문화계 전문가와 다양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연말 앞두고 영화, 공연, 콘서트 등 계획 세우고 계신 청취자분들 오늘 뉴스레터 K가 추천해드립니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우리 작가님한테 듣기로는 네. 오늘 뭐 뮤지컬 공연 하나 보고 오셨다고 제가 귀띔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공연입니까? 네, 스윙데이즈라는 공연인데요. 암호명 A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암호명 A가 뭐냐면 예. 유일한 박사 아시죠? 예. 네, 유일한 박사가 이 일제 치하에 1940년에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네, 맞습니다. 넵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대요. 예.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암호명 A로 활약을 했다고 해서 부제가 암호명 A라고 붙었거든요. 오, 유일한 네. 박사 스토리예요? 그렇죠. 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예. 인물을 창조시키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또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신선하게 보셨고요. 안 그래도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연말 시즌에 미리미리 계획해두면 좋은 뉴스레터 K 문화 플랜 이런 건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준비를 이제
하셨을 텐데 네. 오늘 보신 그 스윙데이즈 네. 이것도 추천하십니까? 그럼요. 추천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신선한 포인트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역사 같은 얘기들이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주로 어떤 얘기들, 어떤 소개를 좀 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네, 또 연말 하면은 문화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대중문화 콘텐츠들 너무나 화려한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 공연 등등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한국에서 네. 오는 20일에 세계 최초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위키드라는 작품이에요. 위키드. 네, 아, 위키드요. 영화 위키드. 네. 자, 위키드 이거는 본래 뉴욕의 그 뮤지컬 원작인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영화 위키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오즈라는 세계 있잖아요. 네. 이 마법의 세계 오즈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먼치킨랜드 영주의 딸 엘파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초록색 피부를 갖고 태어난 마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초록색 피부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에 이 엘파바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마법의 재능이 있고요. 이 엘파바가 우연히 시즈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해서 아름다운 귀족 친구 또 글린다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이서 우정을 키워가는 얘기이면서 또 이 마법 세계에 관한 환상적인 얘기들이 펼쳐지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배우들도 나오나요? 네. 어떤 배우들이 나오죠? 사실 엘파바 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토니상 여우주연상하고 그리고 그래미상에서 뮤지컬 앨범상을 수상한 영국 배우 신시아 에리보라는 인물이 맡았어요. 예. 그리고 글린다 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팝스타인 아리아나 그란데가 맡았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네. 예.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이 더빙 버전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맡았어요. 2013년에 뮤지컬 위키드의 한국 라이선스 초연 배우였던 박해나 그리고 정선아 이 두 배우가 각각 엘파바와 글린다를 맡아서 노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어 주제곡을 지금 그 두 배우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양자경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아마 양자경 배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들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막 예고편 같은 거 나오는데 언뜻 네. 본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네, 너무나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셔서 네, 양자경 배우가 나오는 순간에 네.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완고한 권위 그리고 따뜻한 온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마담 모리블 라는 인물의 굉장히 복잡한 얼굴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양자경, 신시아 에리보, 아리아나 그란데. 네. 와, 그 출연진만 해도 일단 솔깃해지네요. 자, 그런데 영화 위키드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했습니다. 영화 위키드요. 네. 간혹 위키드처럼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하는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자, 한국이 세계 영화 시장에서 어떤 위치랄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최초 개봉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위키드뿐만 아니라 네. 뭐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랑 뭐 크루엘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그리고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아바타 2 같이 굉장히 쟁쟁한 영화들도 네. 한국에서 최초 개봉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놀라운 수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구수에 비해서 예. 굉장히 영화를 많이 소비하는, 그러니까 문화 소비력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2019년 이제 자료를 좀 보면은 네. 세계 영화 박스 오피스 마켓 순위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4위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코로나 직전이었네요. 그렇죠.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영화를 보는 편수도 무려 4.37편. 네, 그래서 이게 적은 숫자가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4위면 네. 우리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나라들이 훨씬 많은데 그쵸. 4위면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요. 10위권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 영화 위키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너무나 환상적인 세계로의 초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뮤지컬 위키드도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영화에 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러닝타임 자체가 거의 3시간에 이를 정도로 긴데 그 시간 동안 거의 지루한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영화 얘기 주로 위키드를 중심으로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박혜아 평론가님 또 다른 볼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공연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러 다양한 공연들 네.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부터 소개해 주실래요? 네, 혹시 지킬 앤 하이드 아, 너무나 잘 아시죠? 지킬 앤 하이드요? 네. 지금 이 순간. 그쵸. 그 노래로 더 유명하기도 한데 맞습니다.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공연이 우리나라에 올라온 것도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올해가 네. 20주년 공연이라서 아, 그렇군요. 네, 또 굉장히 화려한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작 지킬 앤 하이드와는 좀 달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선과 악 그리고 인간의 이중성을 다뤘다는 내용 자체는 같고요. 근데 인간의 양명성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이제 뮤지컬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여러 방면으로 변주가 돼서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워낙에 이 두 인물을 연기해야 되는 배역이니만큼 또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연기력 등이 요구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르를 굳이 얘기하자면 스릴러 로맨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스릴러 로맨스? 네. 그 두 가지 결합되면 재밌긴 할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스릴러적인 요소는 지킬과 하이드의 존재만으로도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작에는 없던 여성들을 또 등장을 시켜서 네. 이 로맨스 자체를 아주 풍성하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지킬 앤 하이드 우리가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자, 배우 조승우 씨가 그동안 이제 지킬 역을 맡으면서 인기 많이 끌었던 곡이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 이번엔 누가 주연을 맡았습니까? 네, 이번엔 또 이 배우 조승우 씨 말고도 네. 또 지킬 앤 하이드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홍광호, 그리고 신성록, 최재림, 전동석, 김성철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배우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네. 루시와 엠마, 그러니까 이 지킬 앤 하이드의 로맨스의 축을 끌어가는 두 여인 역에는 네. 윤공주, 조정은 등의 배우들이 또 출연을 합니다. 예. 자, 관극 포인트라 그러죠. 우리가 네. 뭐 관전 포인트 하듯이 극을 볼 때는 관극 포인트. 그렇죠. 자, 우리 박희아 평론가께서 보실 때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이 네. 지킬 앤 하이드의 원작과 비교해서 이제 뮤지컬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예. 어떤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지 원작과 일단 비교하라. 네, 그게 비교하면서. 1번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에 원작이 유명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뮤지컬을 보면 더 새로운 눈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마다 어떻게 연기가 다른지 또 좀 관전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관극 포인트인데 예. 이 배우를 한 명만 보면은 또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승우 배우가 이번에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시즌에 뭐 조승우 배우를 봤다면 이번에는 김성철 배우는 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봐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네. 다른 이제 역할을 맡은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넘버. 그러니까 노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네, 이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데에는 사실 노래의 영향도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음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가 알고 있던 노래 말고 새로운 노래도 있습니까? 새로운 노래는 아니고요. 예. 기존의 기존의 디킬앤 노래. 하이드의 노래들을 쭉 부르지만 이제 배우가 달라지면서 또 그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우가 다르고 기존에 있었던 스토리하고 큰 줄기는 같겠지만 네. 그 기본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건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배우가 들어오면 예. 이 다른 배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야기의 구조는 바뀌지 않는데 네. 배우들마다 이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지 사소한 이제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번에는 저 배우는 저런 대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런 어미를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면 배우마다 재밌죠. 그 특유의 맛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러 차례 보는 사람은 그 차이를 느껴보는 재미.
맞습니다. 그런 것도 또 네. 약간의 애드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을 네. 좀 눈여겨보면 더 재밌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티켓팅 전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보실 거면 예매를 서두르실 필요도 좀 있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지킬 앤 하이드 이거 말고 이외에 또 지금 추천해 주실 만한 공연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광화문 연가. 너무나 이문세 씨의 이제 네. 곡 잘 알고 계시는 곡이죠. 예. 이 뮤지컬은 작곡가 이영훈 씨의 노래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자신의 추억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이야기라서 예, 예. 아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좀 어르신들까지도 폭넓게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마타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마타리도 이제 너무 익숙하죠. 마타리? 네, 제1차 스파이 세계 마타리요?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영국의 이중 간첩이었던 무희죠. 마타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입니다. 제작비만 무려 130억 원을 들인 뮤지컬이라서요. 그래요? 네, 굉장히 대형 뮤지컬이라서 또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출연진도 화려하겠네요. 네, 그렇죠. 옥주연 배우가 또 출연을 합니다. 아, 옥주연 배우가 네. 마타하리 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야, 마타하리라는 어떤 일단 이름 네 글자로 일단 확 끌리네요. 광화문 연가 마타하리 네. 일단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음악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아까 이제 좋습니다. 광화문 연가 뮤지컬 광화문 연가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이문세 씨 얘기입니다. 최근에 컴백을 발표한 가수 이문세 씨. 네, 혹시 우리 평론가님은 신곡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너무나 팬이기 때문에 아, 또,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볼래?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옛사랑이요. 옛사랑? 네. 지금 여기서 부르시는 건 아니죠? 아유,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시구나. 좋은 명곡을 제가 불러서 또 어쨌든 다 이문세 가수 이문세 무지 좋아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옛사랑을 제일 좋아하신다. 네. 자, 신곡 들어보신 건 어떤 신곡이에요? 이번에는 두 네. 개의 싱글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별에도 사랑이 그리고 마이블루스라는 곡인데 이 이별에도 사랑이라는 곡은 네. 이제 뭐 연인과의 이별을 넘어서서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이별에도 사랑이. 네, 그리고 마이블루스라는 곡은 네. 일상과 이제 무대 위에서 연예인이자 엔터테이너이자 그리고 가수인 이 이문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이 인물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곡이죠. 아, 어떻게 보면 이문세 본인의 어떤 그 이야기네요. 네, 마이블루스는. 맞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와닿는 게 있고요. 아무래도 듣다 보면은 좀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느끼게 되면서도 예. 또 우리의 이야기와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또 우리 엄마 아빠 세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문세 신곡 이별에도 사랑이 마이블루스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가왕 조용필도 컴백을 하고 거기에 이문세까지 우리 가요계로서는 이런 대형 인물들이 돌아오니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사실 조용필 씨 같은 분들이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 후배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이문세 씨 같은 경우에도 또 조용필 씨를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한다고도 밝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서 또 달려갈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이 계속 계셔 주셔야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음악 시장이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빨리 바뀌는 트렌드 속에서도 또 이분들이 굳건히 버티고 계셔 주셔야 또 이후에 후배들도 오랫동안 음악 생활을 하면서 좋은 앨범, 좋은 작품들 많이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가왕 조용필 하지만 사실 레전드죠.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분이 다시 그 나이를 잊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참 이게 인생에서 배울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맞아요. 이문세 콘서트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올해 펼치고 있는 시즌제 콘서트 시어터 이문세를 계속 매진을 시키고 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여전한 티켓 파워를 과시하고 있고요. 이 공연은 이제 이문세 씨의 히트곡 메들리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연말 콘서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곧
보이밴드죠. 네. 네, 밴드 유명한 데이식스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콘서트가 준비돼 있고 임영웅 씨가 또 27일부터 1월 4일까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절기 소설. 눈이 내리진 않았지만 슬슬 겨울이 시작된다는 느낌은 드실 겁니다. 이문세와 박인수의 노래 겨울의 미소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